자, 먼저 해상도부터 좀 볼게요. 해상도. 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시면 우리 디카 같은 경우에는 환경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메뉴판에서 해상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우리 스마트폰은 여기 알림줄을 이렇게 내리시면은 여기 이렇게 톱니바퀴 그림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예, 일단은 요거로 확인 먼저 하세요. 스마트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요 톱니바퀴 누르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연결, 블루투스, T-로밍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능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들은 있어요. 첫째,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처음 개통하신 분들은 전화는 작동되지만 인터넷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정 설정이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구글 계정이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예. 자, 구글 계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도 하실 수 있고 밴드도 하실 수 있고 또 네이버에 가셔서 네이버에 로그인하면 네이버 계정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기도 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계정 설정은. 그 다음에 내 디바이스라는 화면이 있나 보세요. 내 디바이스. 그 다음에 계정, 뭐 더보기 이런 게 있나 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 여기에 뭐 연결서부터 더보기까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메뉴가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나눠져 있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게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밑에 보시면 디바이스 정보라고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메뉴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예, 더보기라는 쪽에 눌러보시면 밑에 디바이스 정보라고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여기에 배터리, 뭐 법률 정보, 상태라든지 디바이스 이름 이런 것도 써 있어요. 그렇죠? 이 디바이스 이름을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여기다 직접 여러분 스마트폰의 이름을 지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거기다 제 이름을 넣었어요. 예. 이걸 넣으면 뭐가 되냐면요, 얘를 컴퓨터로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내 컴퓨터에 이정민 훈장하고 핸드폰이 떠요.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요게 이제 모델이거든요. 이게 모델인데 요 모델만 뜨는 거예요. 제 거는 참고로 갤럭시 S3예요. 아주 오래된 모델이에요. 예.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이름이라는 곳에 가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안드로이드 버전이라는 게 혹시 나오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보이나요? 예. 안드로이드 버전이 저는 4.4.4로 나와 있어요. 안드로이드라는 건 뭐냐면 아이폰 쓰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아이폰하고 달리 이거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핸드폰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가 윈도우처럼 윈도우 XP, 윈도우 7, 윈도우 8 이런 식으로 버전이 있어요. 가장 높은 버전이 얼마냐면 5. 얼마예요. 근데 제 핸드폰은 5. 얼마까지 못 가요. 갤럭시 S6 이런 거 있죠. 새로운 모델들은 요게 4.4점이 아니라 5. 얼마 간다고. 근데 이 버전이 4.1점 하고 나오시는 분 있어요 혹시? 예. 그 다음에 2.3점 하고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는 맞는데 그 다음 숫자가 4.4.2도 있고 저는 4.4.4잖아요. 그러니까 4.4까지는 맞춰야 돼. 그러려면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스마트폰에 떠요.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간혹 떴는데 그냥 무시하고 닫아버렸지. 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스마트폰이 가장 최신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미 최신 버전은 업데이트 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난 4.1인데 업데이트를 안 된대. 최신이라고 돼 있대. 그러면 그게 최신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LG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셔가지고 내 핸드폰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서비스맨들이 해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계는 똑같은 기계인데 소프트웨어에 있는 이 안드로이드 버전에 의해서 기능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그래요. 이 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돼요. 참고로 제 거는요 2.3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2.3점에서는 뭐가 없으냐면은 이런 거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여기가 GPS라고 써 있어요. GPS. 근데 지금 위치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멀티 윈도우 기능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옛날 버전에는 이런 메뉴가 안 나오기도 하고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을 제공을 안 했었는데 버전이 바뀌면 기능이 막 생겨요. 핸드폰에 본래 있었던 기능인데 그거를 제공을 안 했다가 이제는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업데이트 숫자를 보셔야 돼요. 4.4점 얼마가 되면 되고 5점 얼마가 되면 더 좋고 근데 제 거는 5점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 여기 우리 핸드폰 보시면 핸드폰 이게 앱들 보이시죠? 앱들이요. 이런 앱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앱이에요. 그거를 요렇게 내리셔서 여기 톱니바퀴 누르셔도 되고 그냥 앱들 목록 중에서 환경 설정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시면 더보기라든지 가보시면 저 밑에 디바이스 정보라고 있고 아니면은 하여튼 디바이스 정보라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4.4.4인지 얼마인지 나오고요. 여기에는 뭐 전혀 모르는 이상한 기호들도 이렇게 글자들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에 의해서 이 기계가 작동되는 거예요. 예? 안 나온다고요? 확인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앱들 중에 카메라 앱이 있죠? 카메라 앱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뭐야, 광고가 이렇게 와 있네. 예, 문자가 와 있네. 자, 이렇게 카메라 앱을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카메라 앱 중에 여기 보면 여기도 톱니바퀴 그림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요거.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바로가기 편집 뭐 여러가지 쭉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볼게요. 제 거랑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저랑 다를 수는 있는데 공통적인 것만 설명할게요. 플래시라는 항목 있죠? 거기가 뭐로 돼 있나 보세요. 꺼짐. 저는 해제라고 돼 있고 해짐이 꺼짐이지 뭐. 자동이라고 돼 있는 분이 있으면 해제하세요. 플래시 그림이라고 없어요? 플래시 없는 카메라 어디 있어? 다 있지. 자, 여기 카메라 앞을 보세요. 카메라 앞에. 카메라 위 앞면. 여기 앞면. 여기 보면 카메라 렌즈가 있죠? 카메라 렌즈 가운데 있잖아요. 있어요? 그 옆에 보면 뭐 이렇게 하얀 전구 같은 거 보이죠? 그게 후레쉬거든. 근데 제가 아주 예전에 쓰던 모델은 후레쉬가 없었어요. 여기 기계 자체에. 그러니까 이게 없지 그때는. 근데 여기에는 후레쉬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후레쉬가 있는 거죠. 얘를 자동으로 놓으시면은 여기 보면 자동 후레쉬 사용 해제 또는 꺼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뭐로 해놓는다? 꺼짐, 해제로 해놓으시라고. 자동은 뭐예요? 자동은 어두우면 켜지고 밝으면 안 켜지는 건데 얘를 실내에서 뭐를 찍으려고 그랬더니 찍으면 안 되는 공간인데 막 후레쉬 번쩍번쩍거리면 벌금 물 때도 있어요. 지금
후레쉬를 이제 카메라를, 얘 왜 이래? 계속 이대로 멈추는, 다시. 깝깝해. 뭐가 좀 문제가 있네, 여기서. 그러니까는 카메라에 있는 후레쉬 기능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두운 데 가면은 찍히고 번쩍하고 찍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찍힌다는 기능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못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 해상도 중에 8M이라고 되어 있는 건 800만 화소라는 거고, 혹시 여기 12라고 적혀 있는 분은 1200만 화소예요. 그 다음에 저는 6M 600만 화소도 있는데, 그 6M이라는 거 앞에 W자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소문자 대문자로. 이게 넓게 찍힌다는 뜻이에요. 넓게. 그러니까 제일 큰 숫자를 선택하시는데 W자가 붙어있는 큰 숫자를 선택하시라고. 그러면 사진이 넓게 찍힌다는 뜻이에요. 해상도는 16:9 그러니까 와이드라 그래요. 와이드라고 하죠. 와이드 모드. 16대 모드 중에서 가장 큰 수치를 선택하시면 돼요. 왜 와이드로 촬영하느냐 이거지. 일반적인 디카 있잖아요. 원래 과거에 필름 카메라, 이 필름 카메라 시절에서는 4:3 비율로 촬영을 했거든요. 4:3 비율이니까 일반적인 우리 책자같이 요거보다 좀 더 좁아요. 너비가. 와이드는 더 넓잖아요. 요즘 이 추세가 디지털 TV도 와이드 모니터 TV로 돼 있으니까 와이드로 촬영하면 그대로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드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점은 여러분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초점을 잘못 잡으면 사진이 엉망으로 나오죠. 일반 디카에서는 반셔터라고 하는 반셔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에서 그냥 터치만 해주면 초점이 잡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스마트폰에서 사진 촬영하려고 하는데 머리, 배, 다리 원하는 데다 이렇게 손으로 탁 눌러주면 거기 초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착각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일반 디카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 한번 초점을 한번 잡아보세요. 반셔터 잡는 거 하실 줄 아세요? 반셔터? 아시면 뭐 다 되는 거예요. 자, 구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구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구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초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S자 구도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노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만약에 이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진. 얘 또 이렇게 돌아갔노? 그죠? 자, 지금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주인공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 내 마음이죠.
이 남자 뒤통수를 잡아서 초점을 잡아도 되고 왼쪽에 있는 여자분을 선택해서 촬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쪽이 만약에 이 사람 뒤통수다 그러면 뒤통수를 손가락으로 탁 눌러주면 초점이 여기 탁 잡히거든요. 초점이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찍으면 여기가 초점이 잡히는 거고, 여기다 초점을 딱 선택을 하고 촬영하면 여기가 선명하게 나오고, 왼쪽 여자분 얼굴에다가 초점을 잡고 손가락으로 딱 눌러주고 촬영을 하면 여기가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 디카는 손가락으로 누르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점을 잡고 싶은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초점을 잡고 싶은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초점을 잡을 거야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는 이렇게 찍겠다 라고 구도를 잡아요. 제일 먼저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화면이 요렇게 오게끔 해요. 중앙에 오게끔. 그래서 여기다 초점을 딱 잡아요. 그 셔터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찍히는 거죠. 누르지 말고 살며시 누르는 거예요. 셔터가요 두 음악으로 되어 있어요. 셔터가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착각 하면 요만큼 내려가요. 마저 누르면 착각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만 누르면 초점을 기억하고 있어요. 띄면 안 되고 딱 누른 상태로 쓱 화면을 아까처럼 쫙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 마저 이제 누르면 오른쪽 사람의 머리가 초점이 잡힌 대로 찍히는 거고, 만약에 여자를 선명하게 찍고 싶다 그러면 여자가 가운데 오게끔 해놓고 여자 얼굴에다가 셔터를 반만 눌러요. 그래서 그걸 반셔터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 상태로 다시 아까 구도로 싹 돌아와. 그리고 마저 누르면 여기 찍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디카가 또 좋아진 게 뭐냐면 초점이 보통 정중하게 잡히는 게 아니라 동네방네를 초점을 다 잡을 수 있게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막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지금 초점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초점 잡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 초점이 오게끔 해요.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눌러버리면 왼쪽이 초점이 잡힌 상태로 촬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뷰파인더라고 하죠. 카메라에 보면 이렇게 눈으로 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눈동자를 대고 이제 제가 왼쪽이나 오른쪽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렌즈가 초점이 글로 가요. 내 눈동자를 따라서. 그 모델이 뭐냐면 옛날 필름 카메라 중에 EOS5, 캐논 카메라 중에 EOS5, 그게 그 가변 초점이라 해서 눈동자 따라가는 초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디카로 바꿔놓은 게 EOS5D 이 모델이죠. 필름 카메라에서 디카 카메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디카에는 그런 기능을 안 넣어놨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액정 화면을 보면서 거기도 터치하면은 초점이 잡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처럼. 그러니까 요즘은 편해졌어요. 옛날하고 달리. 구도는 굉장히 복잡해요. 뭐 삼각구도, 사각구도, 평행구도, 수직구도, 원형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빼고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멋지게 촬영해야 돼요. 멋지게. 근데 어떻게 하면 멋지게 찍히겠느냐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멋지게 촬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숙제를 내드렸던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숙제하고 연관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진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 사진은 뒤에 있는 담장이나 사람이나 선명하게 나왔지만 오른쪽 사진은 담장은 뿌옇고 인물은 환하게 선명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진이 나보다 좋다가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을 다 촬영할 줄 알아야죠. 사실은 오른쪽 사진 잘못 찍은 거예요. 뒷배경이 기울어졌잖아요. 담장이 기울어졌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담장은 그대로 둬야 돼. 예. 인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꺾다 보니까 담장이 기울어진 거죠. 왼쪽 사진도 담장은 기울어졌잖아요. 그런데 뒷배경도 선명하게 찍을 거냐, 뒷배경은 흐리게 찍을 거냐 하는 방법을 카메라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카메라에서. 이 조절법을 알면은 내 마음대로 다 찍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사진 용어로 피사계 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배경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피사체가 모델이죠. 모델.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 이 배경과 피사체를 어떻게 촬영할 거냐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금강산 12,000봉을 갔어요. 지금은 못 가지만 차후에 어떻게 갈 수도 있고 예전에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금강산 12,000봉을 배경으로 찍을 때는 왼쪽처럼 찍어야 돼요? 오른쪽처럼 찍어야 돼요? 금강산 12,000봉이 뿌옇게 나오면 그게 금강산인지 뒤에 야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금강산도 잘 나오게 찍어야 돼요. 그런데 에버랜드 놀러 갔거든? 에버랜드 뒤에 풍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큰 거. 그게 에버랜드인지 아닌지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찍으려면 에버랜드에 있는 풍차가 선명하게 나오면 보기 싫어. 그럼 뿌옇게 나오게 찍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물을 도드라지게 찍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촬영하는 카메라들은 대부분 오른쪽처럼 피사계 심도가 얕게, 이건 깊다 그래요. 깊다.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까운 게 있고 먼 게 있는데 다 선명하잖아요. 왼쪽 거는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고 하고, 이거는 피사체하고 배경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걸 피사계 심도가 얕다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아웃포커싱 사진이라고 그러고, 하고, 배경을 날렸다라고, 이렇게 현장 용어로는 배경을 날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얘는 아웃포커싱의 반대말인 인포커스라고 하나요? 인포커스라고 말고 다른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일단은 심도가 깊게 잘 나온 거, 앞뒤가 다 선명한 거는 우리 스마트폰이 잘 돼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왼쪽처럼 찍혀요. 오른쪽 안 찍혀요. 이렇게 안 찍힙니다. 예. 근데 이번에 LG인가에서 새로운 핸드폰 만들었죠. G폰가. 예. 거기 보면 조리개가 1.8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래서 피사계 심도를 뭐 내 마음대로 어쩌고 저쩌고 광고가 나왔단 말이야. 그게 이제 오른쪽처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려면 렌즈가 좋아야 돼요. 카메라 렌즈가 좋아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는 피사계 심도 중에는 심도가 깊은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얕은 사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사가 깊은 사진은 배경과 피사체가 모두 선명한 사진이고, 배경하고 피사체가 뭐예요? 피사체의 선명도가 서로 다른 거죠. 이게 심도가 얕은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요 사진 촬영만, 사진하는 수업만 중부에서 따로 이제 일요일날 블로그 사진 촬영하는 거를 따로 수업할 거예요. 확정되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을 배우시는 거는 한 번쯤 배워두시면 돼요. 한 번만 배워두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에 관련된 책자 같은 거 하나 정도 준비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연습하시면 돼요. 자, 피사계 심도가 깊은 사진은 그냥 막 찍으면 돼요.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잘 돼요. 그런데 심도가 얕은 사진을 촬영하는 거는요, 망원 렌즈 있죠.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하면 이러면 극대화가 돼요.
다른 말로는 조리개 값이 큰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하면 극대화가 되는데, 조리개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비싸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 스포츠 기자들이나 사진 작가들이 쓰는 카메라 렌즈들이 있죠. 그런 렌즈로 찍으면 잘 돼요. 그 사람들은 실력도 있고 기계가 좋아서 잘 나온다고. 근데 이제 그 똑딱이 렌즈, 똑딱이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거로 찍으면 잘 안 돼. 그러니까 망원 렌즈를 이용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망원 렌즈를 이용한다는 말은 줌 기능 있잖아요. 줌 기능. 이 줌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줌을 크게 해서 찍는 거야. 즉 뭐다? 확대해서 찍는 거죠. 확대해서 촬영하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요, 줌 기능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찍으면은요 굉장히 흔들려요. 자, 이따가 한번 제가 숙제를 내드렸었잖아요. 그래서요, 어느 피사체를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갔더니 거기에 꽃이 하나 있다라, 나무가 있다라, 나무 기둥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3m 밖에서 거리는 뭐 내 맘이지만 찍고, 또 줌을 중간 정도 해서 찍고, 완전히 확대해서 찍고,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줌을 확대해서 찍잖아요. 줌을 확대해서 찍으면 찍어놓고 나서 보면은 흔들려 있을 거예요, 대부분. 좀 이따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형광등 켜놓을 테니까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을 놓고 한번 찍어볼 거예요. 찍어보면 아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확대해서 찍으면 되게 흔들려요. 그래서 삼각대 있잖아요. 삼각대, 셀카봉 같은 거, 그 셀카봉을 껴가지고 고정시켜 놓고 찍으면 잘 돼요. 흔들림이 없으니까는. 그런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호흡을 잘 멈춰가지고 착각 누르면, 세게 누르면 흔들리죠. 또 착각 눌렀을 때 스마트폰을 터치를 해야 되는데 세게 누르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찍냐면 2초 타이머, 확대를 해놓고 줌을 펼쳐놓고 2초 타이머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눌러놓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1초 2초 지나면 착각 찍힐 거 아닙니까? 그때 안 흔들렸잖아. 누르는 순간 흔들리거든. 터치하려고, 이렇게 촬영하려고 버튼 누를 때. 그래서 그것도 하나 요령이에요. 근데 그게 급하니까 막 찍지. 그래 놓고 나서 에이 잘못 찍었네, 내 눈에 담지도 못하고, 어디 여행 가서 담지도 못하고 사진은 찍었는데 사진은 베렸고, 안타깝죠. 그러니까는 요 두 번째 거는 어때요? 이 두 번째 거는 아까 그 G4라고 하는 LG 스마트폰 최고급 요즘 나온 거 아니면 이게 힘들어.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배경이 있죠. 배경과 피사체를 멀리해서 촬영하는 방법이에요. 배경과 피사체를 멀리해서 촬영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 눈을 찍는다고 가정해보세요. 근데 사람을 정면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눈동자와 오른쪽 눈동자가 서로 거리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을 정면으로 찍으면 카메라가 저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눈동자랑 오른쪽 눈동자가 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의 눈동자를 찍어야 되는데, 속눈썹 같은 거를 찍어야 되는데 정면으로 찍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찍는 거예요. 측면으로. 그러면 왼쪽 눈동자, 오른쪽 눈동자의 거리가 달라지죠. 그렇게 해서 찍는 거예요, 모델을 찍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장품 잡지 있잖아요. 화장품 잡지를 자세히 보시면 정면으로 찍은 거를 볼 때는 얼굴에 있는 모습을 찍을 때 쓰지만, 이 아이라인 같은 거 작업할 때 이 눈썹 같은 거 그리는 장면은 대부분 측면으로 찍어요. 그러면 이 마스카라 하는 그 부분은 거리가 가까울 테고
반대편 눈동자는 거리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때도 망원 렌즈를 이용해 줬지.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이 큰 렌즈를 이용하면 더 좋은데, 이거 이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 일단 옆에다 사람을 정면으로 세워놓지 말고 측면으로 살짝 몸을 돌리게 해놓고 얼굴을, 그리고 줌을 확대해서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게끔 찍어주면 되죠. 흔들리지 않게끔. 배경과 피사체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예, 아까 여기 그림 보시면 보세요. 지금 담벼락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보세요. 여기 담벼락하고 사람하고 어때요? 지금요 붙어 있잖아요. 그 여기는 극대화가 안 돼 있지.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멀리 이 담장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하고 거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사람을 찍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옷 같은 거 입고 새로운 의상들 요즘 새로 나오는 거 찍을 때 쓰는 거지만, 야외에서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요? 나무 밑에서 찍거나 이렇게 안 찍는단 말이야. 벌판에서 찍지. 벌판에서 찍으면 어떻게 되는 효과가 나오냐면, 뒷배경은 뿌옇게 나오고 모델만 선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찍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사진을 좀 요건 제가 숙제 낸 거를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주의하실 점들은 그런 거예요. 참 어려워요. 사진은. 그런 사진 찍기가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지금 여기 없어서, 혹시 제가 여기 지금 좀 오래된 모델, 오래된 그 자료들인데요, 사진 촬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정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캐논 카메라 사용하는 방법. 그럼 이제 동영상으로 이걸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옛날 EBS에서 나왔던 교육방송도 있었고, 예. 이렇게 카메라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말씀하세요. 복사해 드릴 테니까. 여기는 뭐 누드 사진 촬영하는 것도 있는데 미성년자들한테는 제공 안 합니다. 예. 한 6기가 정도 되네. 6기가. 예. 누드 사진이라서 다 뺏겨놓고 찍는 건 아니에요. 예.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제 조리개라고 하는 거, 아까 뭐 조리개 값이 크다라고 했었는데, 조리개 값이 큰 거는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조리개 값이 작다고 하는 거거든요. 조리개 값은요 1.0도 있어요. 1.0. 조리개가 1.0이라는 말은 뭐고 2.0이라는 말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카메라 렌즈예요. 둥그런 통이 있는데 렌즈 크기하고 똑같은 크기만큼 빛이 들어와요. 그게 조리개가 1.0이에요. 근데 렌즈가 있으면 렌즈 통이 있잖아요. 통이 있는데 그 안에 유리가 있잖아요. 렌즈라는 돋보기나 뭐 이런 오목 렌즈, 볼록 렌즈, 렌즈가 있잖아요. 그 렌즈가 보통 작아요. 통보다는 작다고. 근데 딱 절반 작아. 2분의 1만 해. 그러면 그게 빛이 2분의 1만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조리개 2.0이라고 불러요. 근데 조리개가 4면 뭐예요? 전체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는데 실제로는 4분의 1만큼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리개 값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렌즈가 비싸요. 왼쪽에 이런 게 비싸다고.
특히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요 더 비싸요. 그래서 조리개가 그 일반적으로 고가의 렌즈들은 망원 렌즈들은 2.8이에요. 2.8. 2.8이 보통 뭐 250만원, 300만원 뭐 이래요. 망원 렌즈가. 그러니까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통 다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보통 조리개가 얼마냐면 한 8, 5.6, 8 정도 돼요. 요 정도 되거든. 이거로 촬영하니까 심도 값이 선명하고 이렇게 뿌옇고 이런 게 잘 안 나타나는데 1.4나 2.8로 찍으면 확연히 나타나거든요. 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심도가 얕은 사진이에요. 이거 심도가 얕은 사진. 목련을 찍었는데 이 목련에 있는 요 주인공 꽃 있잖아요. 주인공 꽃하고 뒤에 있는 배경으로 나와 있는 꽃들이 다 잘 보이는 거고,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요거는 적절히 지금 뒤에 있는 건 좀 뿌얘졌고 중앙에 있는 건 잘 보이죠. 왼쪽 거는 너무 심할 정도로 뒤를 날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저렇게도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심도가 얕아지고 깊어지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달려가는 열차를 찍었어요.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이렇게 열차가 있는데 얘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착각 찍혀가지고 차가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휙 지나가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도 찍을 줄 알아야 되고 왼쪽도 찍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해서 찍는 거야. 1000분의 1초 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찍으면 척하고 찍는 사이에 휙 지나간 게 다 나온 거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요것도 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찍은 거죠.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거를 순간적으로 찍은 거예요. 오른쪽은 뭐예요? 오래 찍은 거. 오래 찍으니까 꼭 안개처럼 보이잖아요. 물이 이렇게. 그 집에서 쓰는 이렇게 분수 있죠. 정확, 그거를 착각 찍은 게 아니라 착각하고 오래 찍으면 마치 반복적으로 보여서 여기가 이렇게 안개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도 찍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허옇게 나오고, 빛이 부족하면은 어둡게 찍으면 이렇게 검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잘 찍어야지 뭐. 근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찍을 줄도 알아야 되고 저렇게 찍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오른쪽처럼 찍어 놓으면 욕하지. 그것도 사진이냐 그러고, 이렇게 찍어 놓으면 뭘 이따구로 찍었냐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잘 찍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다 조절하면서 찍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 조리개 라는 걸 이용해서 막 조절해서 찍으면 내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는데, 말로는 쉽지만 이거를 내 몸으로 익히려면 오랜 기간을 학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 하나 더 설명드리면, 아까 장면 모드라고 있었죠. 장면 모드요. 아까 SCN 모드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장면 모드. 이 장면 모드를 이용해 주면 좋아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인물, 풍경, 설경, 해변, 그 다음에 일출, 일몰. 그러니까 설경하고 해변은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사람 그려져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스키장이나 이 어디 바닷가에 어디 놀러 갔는데 추운 날에 갔단 말이야. 눈이 많이 와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해변도 빛이 많죠.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원정대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원정대 가면 그 사람들이 여기 물안경 같은 거 끼고 있죠. 큰 거. 그거 왜 끼고 있는지 아세요?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자외선. 근데 그 산꼭대기 8,000m 올라가면은요, 눈이 깨끗하니까 거기에 햇살이 반사가 되는데, 자외선이 얼마나 심하냐면
일반 맨눈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햇빛을 받잖아요. 눈에 반사된 햇빛을 받으면 눈동자가 실명된대요. 자외선이 강해가지고. 우리 이런 데는 피부가 까매 타는 거 정도지만 심한 경우는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만한 큰 물안경 같은 거를 끼고 눈을 보호하는 거래요. 자외선 차단되는 안경을. 근데 누가 가려워가지고 그걸 벗었다가 설맹 그 눈에 반사가 된 빛 때문에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 눈이 머는 경우도 있는데 심하면 그냥 완전히 소경이 된대요. 눈동자가 타버려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키장을 가면 눈이 많잖아요. 인공눈이든 자연눈이든 여기는 빛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내가 의도한 바대로 안 찍혀요. 해변이나 이런 데 가서 찍으면, 수영장 가서, 실내 수영장 말고 한강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가면은 빛이 많아서 카메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요 정도면 찍히겠다라고 해서 카메라가 알아서 찍어줬는데 그럼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찍히는 거예요. 그럼 카메라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카메라야, 여기 바닷가야. 바닷가니까 빛이 강하니까 그 감안해서 네가 알아서 찍어줘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찍으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장면 모드가 없는 디카도 있어요. 장면 모드가 없는 디카도 있어요. 제가 쓰는 디카는 디카인데 이런 장면 모드가 한 개도 없어요. 완전히 수작업으로 찍어야 되는 디카예요. 예, 그러려면 이제 뭐 셔터 스피드 조리개를 막 바꿔서 찍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은 뭐 제 나름대로 찍으니까. 그 다음에 인물을 찍어야 되는데 인물 여러분, 인물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갔더니 나이아가라 폭포가 멋있어. 그럼 나이아가라 폭포 찍으면 되죠. 그때는 풍경 모드로 놓고 찍는 거예요. 자, 풍경을 찍을 때는요, 착각하고 빨리 찍으면 안 돼요. 착각하고 길게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멀리 있는 모습을 보려면, 멀리 있는 뭐를 보려면 어떻게 봐요? 저 멀리 뭐가 있대. 그럼 우리 어떻게 봐요? 눈을 일단 반쯤 감죠. 개심치레 해가지고 톤을 이렇게 가려요. 눈 위를 가립니다. 이마를. 왜? 들어오는 햇살을 가려 막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봐요. 멀리 있는 장면을. 그러면 그 풍경이 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 앞에 뭐가 휙 지나갈 거래. 그럼 어떻게 찍어요? 어떻게 봐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뭐가 지나가는지 쳐다보겠다가 휙 지나갈 때 본단 말이에요. 카메라도 똑같아요. 가까이 있는 인물을 찍을 때는 카메라 렌즈를 열어야 돼요. 열어서 빛을 많이 받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인물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값이, 조리개를 열고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찍어요. 빠르게 해서 찍고, 풍경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줄이고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찍어요. 조리개를 줄이고 조이고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물은 가급적이면 줌을 크게 해서 찍고요. 풍경을 찍을 때는 줌을 작게 해서 찍어요. 줌을 작게 한다는 말은 넓게 찍는다는 거예요. 줌을 크게 한다는 건 뭐예요? 확대해서 찍는다는 거예요. 확대해서. 그 다음에 인물을 찍을 때 또 특히 팁이 뭐냐면은요, 인물과 카메라는 어떻게? 가깝게. 인물과 배경은 멀게. 멀리. 자, 사람을 찍으려고 그래요. 금강산 1년 2천봉에 갔는데 거기에 멋있게 모델을 하나 세워서 찍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강산 12,000봉을 갔으니까 구경 자랑하려고 찍은 거잖아요. 그때는 금강산 12,000봉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암절벽이 좋아서 거기다 인물을 찍을 때는 기암절벽이 선명하게 안 나와도 돼요. 뿌옇게 나와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인물하고 카메라는 가깝게, 그 다음에 배경하고 사람하고는 멀리 그림을 그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63빌딩 얘기했었죠. 자, 여기가 이제 풍경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을 찍는 거예요. 사람. 근데 앞에서 보면 헷갈려요. 이걸 옆에서 보면은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산이에요. 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이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찍겠다고 여기 서 있단 말이야. 카메라가 여기 있단 말이야.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인물이 여기 있느냐 이거야. 인물이 산 앞에 있으면 이렇게 찍을 거 아닙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그럼 사람이 안 보이지. 조그맣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카메라랑 가까이 있으면 카메라 사람도 크게 나오고 배경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치가 카메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피사체 내가 찍고자 하는 인물이 카메라하고 가까우면 얘가 선명하고요. 카메라가 가까우니까 선명할 거 아닙니까? 배경이 멀면 어떻게 돼요? 배경은 뿌옇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줌을 크게 해요. 확대를 좀 한단 말이야. 사람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안 찍고 상체 부분만 찍으려고 줌을 당겼단 말이야. 이렇게 확대했어요. 그래갖고 찍으면 인물이 잘 나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은 줌을 크게 하면 떨리는 현상이 있어요. 초점이 잘 안 잡히고 흔들리는 거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선생님 소니 거 가져오셨는데 200mm 망원렌즈니까 200mm로 찍으면 되죠. 200mm로. 풍경은 18mm로 찍으면 넓게 찍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풍경은 줌을 작게 한다는 말은 넓게 찍으라는 거예요. 줌을 당기지 말고 넓게 퍼뜨려서. 그러면 풍경은 잘 나와요. 예? 오, 그럼요. 스마트폰은 어떻게 줌을 당기죠? 자, 여기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잡히면 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볼륨 조절하는 거 있죠. 볼륨 조절이요. 이걸 눌러주면 볼륨을 크게 하면 화면이 커지고, 작게 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고. 안 해보셨나 보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제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쉬는 시간 좀 끝나고 나서 이제 촬영해 볼 거예요.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포토샵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와서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제 그런 것만 좀 위주로 살펴봤었어요.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 이용해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요. 지금 그 염소 그림이 보이나요? 양인지 염소 그림이 보이죠? 근데 염소가 지금 한 마리잖아요. 그 염소 한 마리를 여러 마리로 좀 늘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먼저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이 포토샵 화면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셔도 되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도 열기가 나와요. 그럼 라이브러리, 문서, 디카 촬영 포토샵만 찾으셔가지고, 우리 2장이죠, 2장. 그 염소라는 파일이 있나봐요, 염소. 네, 염소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염소가 보이는데, 염소 한 마리가 외로우니까 염소를 여러 마리 좀 늘려주려 그래요. 예.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은 염소라는 걸 불러온 거죠. 그 다음에 선택 툴이라는 걸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선택 툴이 어딜 찾아봐야죠.
여기를 하나로 보는 방법이 있고 두 개로 보는 방법은 있어요. 여기 이걸 누르면 하나로 보이고 이걸 누르면 두 개로 보이는데 그냥 클릭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클릭이 됐는데 얘를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가 나오죠? 이렇게요. 예, 그럼 거기에 원형 선택 툴이라고 있어요. 원형 선택 윤곽 도구라고 있어요. 그렇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죠. 여기 오른쪽 눌러서 원형으로 찾아보셨죠? 그렇죠? 그래 놓고 이 염소를 선택하는데 잘못 선택하면 너무 크게 선택하면 안 돼요. 염소 부분만 이렇게 동그랗게 자를 거예요. 염소 부분만 어떻게 자르면 제일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염소 부분만 자르는데 예, 꼬랑지하고 머리하고 발까지는 다 잡아야 돼요. 요렇게 저는 요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둥그렇게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 잡은 거를 갖고 어떻게 하래요? Alt키 눌러서 얘를 끌고 가면 요렇게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동 툴이라고 있어요. 이동 툴. 저 끝 위에. 지금 얘는 뭐냐면 선택한 거예요. 블록 잡은 거예요. 그럼 복사해서 붙여놔야 되잖아요. 이제 복사하는 방법은 그 위에 화살표 보이나요? 화살표? 이동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고 끌고 가면 뭐가 되느냐? 잘 보세요. 가위를 제가 이렇게 염소에다 갖다 댔죠. 가위를. 화살표를 선택 도구라는 걸 하고 나서 이동 툴을 갖다 댔더니 염소에다 이렇게 갖다 댔더니 가위 모양이 나타났네요. 이때 마우스를 끌고 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 모양이 사라져요.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다시 메꾸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Alt키를 누르고 끌고 가는 거. Alt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가위 모양이 사라지고 검정색 삼각형에 검정색 화살표에 하얀색 화살표가 나타나죠. 키보드 제일 하단에 보면 ALT라고 있어요. ALT. 그 Alt키를 누르니까는 가위 모양, 화살표의 가위 모양이었던 게 이렇게 하나 더 생겨요. 하얀색으로. 즉 복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우스를. 또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여러 개를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보시면 어떨까요? 더 생겼죠? 이렇게요. 염소가 두 마리 더 생겼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가위 모양으로 가위 모양이 동그란 모양으로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네모나게 자를 수 있어요. 네모나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 네모나게 할 거냐 아니면은 동그랗게 할 거냐 어디 가서 동그란 게 여기 동그란 걸 선택하고 움직이면은 이제 동그랗게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선택을 했은 거죠. 여러분들 아래 한글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아래 한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블럭을 잡죠. 그 다음에 걔를 컨트롤 C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데다가 붙여넣기 하면 그대 똑같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포토샵에서는 블럭을 잡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 동그랗게 블럭이냐 네모나게 블럭이냐 어떻게 블럭이냐 하는 걸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때 복사해서 붙이는 거는 이동 툴이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동 툴. 제일 꼭대기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자방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동도구라고 뜨잖아요. 이동도구. 그럼 걔를 선택을 하고 끌고 가면, 근데 끌고 가려고 마우스를 뚝 갖다 대봤더니 가위 모양으로 나온 거니까 이거는 이동이에요. 이동. 복사가 아니라. 이때 끌고 가면 여기서 사라지는 거지. 이때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딱 눌렀더니 가위 모양이 사라졌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끌고 가면 비로소 뭐가 된다? 복사가 되는 건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얘를 막 저기에다가 이런 데다가 매달아 놓으면 안 되지. 안 그래도 우리가 한 게 좀 유난히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이거 봐, 이게 좀 안 맞잖아. 모양새가 안 맞는데 저기다가 이렇게 담벼락에다 매달아 놓으면 또 흉하겠지만 그냥 비슷하게 대충 해보는 거죠. 그래서 Alt키를 눌러서 끌고 오는 거야. 끌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가 자꾸만 동글동글한 게 살아있죠. 예, 이걸 어떻게 하래요 책에서는. 여기 보면 선택하는 거 있는데, 선택 여기 뭐 자동 선택 이런 거 보여요? 선택. 그 다음에 요거 뭐에 있어요? 요거 여기도 뭐가 있는데 없나? 여기 보면 선택 있네. 선택. 영어로 이 책에는 영문인도라서 select라고 돼 있고, 우리는 영문인도가 영문 포토샵이라서 select라고 돼 있고, 우리는 한글 포토샵이라서 여기에 선택이라고 돼 있죠. 선택 가서 모두 해제하면 요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블럭 잡았던 거 있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블럭이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잡혔던 것이 해제가 돼야 깔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선택해 가서 모두 해제. 그러면 동글동글한 게 사라진다 이거죠. 해보셨어요, 선생님? 잘 안 되셨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포토샵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예, 보여드리고 했다가 못 보여드린 거 있죠? 한번 보세요. 교통사고 난 것 같아요. 비행기 사고요. 이거 이제 광고예요. 자, 이제 포토샵으로 작업을 합니다. 빨리 진행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도로를 넓히고 있어요. 지금요. 도로를 어떻게 좀 비슷하게 만들고 있죠. 예, 지금 가드레일을 만드는 거예요. 가드레일 확대하는 거죠. 확대해서 지금 차선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비행기에다가 뭘 그려 붙이고 있어요. 비행기 사진 하나 잘라온 거예요. 이건 교통사고 난 거, 비행기 어디 추락한 장면들을 해가지고 지금 엔진이죠, 엔진. 자동차네요. 도로 순찰차인가 봐요.
지금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화산 폭발하는 그림 같은 걸 또 가져왔나봐요. 배경 음악 끌게요. 시끄럽네. 비행기를 싹 뺏겨냈어요. 그 자동차를 뺏겨가지고 알맹이만. 전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이거 제 실력으로는 안 되고. 예. 태양계도 막 그렸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포토샵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예. 어떤 기능을 이렇게 막 사용하고 있는 게 왼쪽에도 보이고요. 뒤에 나무도 막 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예. 비행기가 잘려졌네요. 졸지에 비행기가 잘라졌어요. 그리고 막 파편이 튀옵니다. 이렇게 멀쩡한 비행기 가져와가지고 왼쪽 방이었는데 오른쪽을 바라보게끔 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 보이네요. 자동차에다 그림자도 넣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천천히 하는데 그걸 이제 촬영해 가지고 빨리 돌리는 거겠죠. 이렇게 빨리 하면 무슨 앞에 앞 유리창도 깨먹고. 바퀴가 막 하나 날아다니네. 비행기 바퀴가. 그림자. 예. 해가 비치는 방향 쪽으로 그림자를 넣어야 되고. 비행기가 지금 자동차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하고 박치기 한 거니까 브레이크 등이 저기 빨갛게 들어온 거를 표시하는 건지. 혼한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먹구름도 끼고 그냥 막. 예. 교통사고 나기 딱 좋은 날씨를. 다 끝나갑니다. 자, 졸지에 멀쩡했던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 과연 몇 시간을 작업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우리도 한번 다시 해보죠. 자, 얘를 선택을 하는데 네모나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선택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오른쪽 눌러서 원형이냐, 예.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잡아가지고 얘를 끌고 가면 요거 선택해 놓고 얘를 끌고 가면 뭐가 된다고요? 이동인데 Alt키 누르면 복사한다 그랬죠? 예. 왜냐면 그 키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Alt키 누른 상태에서 얘를 끌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해서 막 염소가 여러 마리가 이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 끌고 가가지고 염소 궁뎅이에다 갖다 놓으면 염소 꼬랑지가 사라져요. 염소 꼬랑지가 사라진다고. 요건 주의하셔야 되고. 그럼 요거 해제하는 방법은 선택에 가서 선택 해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컨트롤 D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로 컨트롤 D 눌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래 한글을 공부하시는 분들 아래 한글 많이 써보셨지만 아래 한글에도 키보드를 외워서 쓰는 게 빠르거든요. 마찬가지로 포토샵도 기능이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마우스 잡고 왼손으로 키보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Alt키 누르고 움직이고 뭐 Shift키 눌러서 움직이고 컨트롤키 눌러서 움직이고 뭐 컨트롤 D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빨리빨리 작업이 가능한 거죠. 자, 예? 예. 조금은 촌스럽지만 하늘 색깔이 나온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늘이 너무 촌스럽게 나왔어요. 저는 좀 바꿀래요.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